어머님,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30년 일궈온 제 공장이 시뻘건 불길에 타들어가던 그날 새벽. 며느리는 위로는커녕 코를 막으며 짜증만 냈습니다. 오빠, 어머님 파산하면 우리 아파트까지 압류당하는 거 아니야? 당장 서류 정리해. 연대보증 엮이기 싫어. 그렇게 빚더미가 무서워 저를 버리고 도망친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화재가 재앙이 아니라 저에게 현금 200억을 안겨줄 황금불이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사연공간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장장 김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현장으로 달려갔죠. 택시 안에서도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일군 지 정확히 30년. 25살 새댁 시절 시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재봉틀 세대로 시작했던 그곳이었죠. 공장이 보이는 골목 입구부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소방차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건물 전체를 삼킨 뒤였죠. 2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철골이 무너지는 굉음. 저는 그 앞에서 그냥 멈춰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그을음투성이었죠. 다행히 야간 근무자는 없었어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불길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2층 재봉실 천장이었을 겁니다. 거기엔 직원들이 쓰던 재봉틀 50대가 있었죠. 한 대에 300만 원씩 하는 독일제였습니다. 저는 그걸 3년에 걸쳐 하나씩 들여놨었죠.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김 과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건물은 다시 지으면 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공장 가동이 멈추면 직원 12명의 월급이 끊깁니다. 납품 계약도 전부 무산되죠. 협력업체에 갚아야 할 외상값만 해도 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현우가 몇 년 전 친구 사업 보증을 섰던 게 떠올랐습니다. 연대보증 5억. 친구는 이미 잠적했고 채권자들은 저희 공장을 노리고 있었죠. 화재로 공장이 멈추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진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진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화장은 말끔했죠. 에이, 냄새 장난 아니네요. 미진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죠. 그저 매캐한 연기가 자기 옷에 뵐까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미진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미진의 눈은 이미 불타는 건물을 훑고 있었죠.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 그런데 공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진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남편이 선 연대보증 때문에 우리 아파트까지 압류당하는 거 아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진아, 지금 그게 중요해? 30년 직원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직원들요? 미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그 생각이세요?
저 불 좀 보세요. 건물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복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 20억?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미진아, 말 좀 곱게. 곱게요? 어머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우 오빠가 보증 섰던 거, 그거 5억이에요. 5억? 그 친구 잠적했다며요? 그럼 그 빚 누가 갚아요? 우리가 갚아야죠. 근데 공장까지 이 모양이면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미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소방관 몇 명이 슬쩍 쳐다봤죠. 빚이 얼마나 돼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미진아. 아니, 저도 알아야 할 권리 있잖아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다 날아갈 판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선 걱정이 아니라 공포가 보였죠. 자기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화재 원인은 정밀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여기 토지가 곧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던데 건물 철거 협의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그게 LH에서 협의하자고 연락은 왔는데 공장 돌리기도 바빠서 아직. 그러시구나. 어쨌든 조심하세요. 건물 구조가 많이 약해져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방관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신도시 개발. 맞았습니다. 6개월 전쯤 토지공사에서 연락이 왔었죠. 이 일대가 신도시로 편입된다고 건물 철거 보상 협의를 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바빠서 미뤘습니다. 공장 납품 일정에 쫓기느라 그런 건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미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요? 그거 철거 보상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저 건물 봐요. 다 타버렸잖아요.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걸요? 미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미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미진인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연대보증건으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미진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데려온 그 앳된 얼굴의 여자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며 90도로 인사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건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불똥이 튀었죠. 소방관들이 고함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무너진 건 건물만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것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재산 분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어머니 빚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죠. 이미 눈물이 마를 대로 마른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불길은 겨우 잡혔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뼈대만 남았죠. 검게 그을린 철골 기둥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남고 속은 텅 빈 채로요. 화재가 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죠. 보험사와 통화하고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받고
직원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김 과장은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라며 위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다는 걸요. 직원들 월급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명분 월급 총 3천만 원. 평소엔 공장 운영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지만 화재 이후 그 계좌는 은행에서 동결시켜버렸죠. 연대보증 때문이었습니다. 현우 친구가 빌린 5억.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든 거였죠.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가압류 신청. 그들은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안간힘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남은 돈은 1,200만 원. 월급을 주면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진아, 나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전 화재 현장에서의 그 냉정함이 그대로였죠. 미진아, 부탁이 있어서.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당장 직원들 임금이라도 줘야 하는데 통장이 다 묶여서.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빌려줘. 바로 갚을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어머님, 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미진아, 그게 무슨... 어머님, 제가 알아봤어요. 이번 화재, 단순 화재가 아니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학 물질 유출이요. 어머님, 공장에서 염색약품 보관하셨잖아요. 그게 불에 타면서 독성 가스가 나왔대요. 옆 건물 사람들 병원 갔어요.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동네에서 난리예요. 인근 상가 3곳이 피해 배상 소송 준비 중이래요. 수십억 원이요, 어머님. 수십억? 미진아, 그건 아직 확인된 게... 확인됐든 안 됐든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1,000만 원 빌려드려도 소용없어요. 그거 직원 월급 주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엔요? 또 빌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미진아, 그래도 30년 함께 일한 사람들인데 월급은 줘야지 않겠니? 어머님은 지금도 그 생각이세요? 미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공장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건물 새로 지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은행 대출도 막혔잖아요. 연대보증 때문에요. 하지만요?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요. 우리 애들도 키워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고요. 어머님 빚까지 떠안을 순 없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진아, 그럼 직원들은 어떡하라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사장이잖아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30년 며느리, 10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이토록 차갑게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순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토지주택공사 개발팀 박철수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LH 로고가 박혀 있었죠. 사장님, 개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건물 철거 문제만 해결되면 보상 협의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신도시 개발, 보상금, 그런 것들이 지금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일주일 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판인데요. 죄송한데 지금은 좀... 사장님,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보상 금액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자는 아쉬운 듯 돌아갔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든 뭐든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저거 봐. 토지공사 사람까지 왔네. 미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바라봤습니다. 응, 철거 보상 얘기하러 온 것 같던데. 근데 어머님 저 상태로 협상이나 제대로 하시겠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미지는 차가운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저 건물 보상금도 얼마 안 나올걸. 다 타버렸는데. 기껏해야 몇억? 그것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어. 코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도로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며느리는 화재 현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줄곧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사장님, 월급 건은 어떻게 되셨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과장님,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사장님, 저희 괜찮아요. 한 달쯤 밀려도 이해해요. 사장님이 더 힘들 텐데. 김 과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죠. 고마워, 과장님.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 직원들. 그들은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며느리는 1,000만 원조차 거절했죠. 핏줄이 더 가깝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까운 건 아니었습니다. 밤 10시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진이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사과도 형식적이었죠.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30년 키워준 게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할까요? 아니면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아니 아들 부부는 이미 저를 포기했습니다. 불에 탄 공장처럼 쓸모없어진 시어머니를 버리기로 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영순아, 힘들 때는 별을 봐라.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잖니. 하지만 지금 저는 별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1,000만 원을 구할 방법도 직원들에게 할 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은 채로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죠. 김 과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미안해. 다음 달엔 꼭. 사장님, 괜찮아요. 저희가 뭘 모르겠어요. 지금 사장님이 더 힘드신 거. 김 과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12명의 직원 중 절반은 가장이었습니다. 월급 없이 한 달을 버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고요. 그렇게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진이 서 있었죠. 명품 선글라스를 쓴 채였습니다. 뒤에는 현우도 보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못했죠. 어서 와.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들어와 차라도. 됐어요. 미지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보시면 알아요. 위장 이혼이요. 미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류상으로라도 남남이 되어야 우리라도 살아요. 연대보증 5억, 화재배상 소송, 공장 빚. 다 합치면 10억도 넘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파트도 날아가요. 미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현실이에요, 어머님. 법적으로 가족이면 재산 연대 책임이 생겨요. 근데 이혼하면 달라지죠. 어머님 빚은 어머님 거, 우리 재산은 우리 거.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이 떨렸었죠. 설렘과 기대로. 하지만 지금은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죠. 어머니, 똑바로 얘기해봐. 엄마한테 정말 이혼하라는 거야? 미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마치 모기 소리처럼요. 뭐라고?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금도. 현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25살에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뭐 했는지 기억나니? 2억 빚을 갚으려고 엄마가 공장 기계를 팔았어. 내 이름에 빚이 남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 내가 30에 교통사고 났을 때는 입원비 3천만 원을 엄마가 마련했잖아. 그때도 엄마는 내 걱정만 했어.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진이 끼어들었죠. 어머님, 그건 그때 얘기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어머님이 돈이 있었으니까 도와주신 거죠. 근데 지금은요? 어머님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예요. 미진아, 그래도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님 빚까지 떠안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애들 미래도 없어지고요. 그래도 되겠어요? 미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님이 우유부단하게 시간 끌수록 우리 애들 미래가 없어져요. 벌써 동네에서 난리예요. 너희 할머니 회사 망했다며? 하면서 수군대요. 애들이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아세요? 미진아, 어머님, 이건 서류상으로만 남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갈라서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법적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고여서였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저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요? 미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언제라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채권자들 당장 내일이라도 들이닥칠 판인데요. 그래도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미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한다니 그게 무슨 법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 동의 없이도요. 미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우도 따라 나갔죠. 아들은 끝까지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바닥에 떨어졌죠. 서류는 펼쳐진 채로 제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그게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세상을 떠났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만약 그가 지금 제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남편이 연대보증만 서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리웠죠. 새벽 2시 핸드폰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문자였죠. 어머니, 저희 먼저 갑니다. 번호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미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B-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연결이 안내 멘트만 들렸죠. 현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수신 차단.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확 젖혔죠. 아래층 주차장에 현우 부부의 차가 보였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죠. 미진이 캐리어를 싣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짐 박스를 들고 왔고요. 아! 저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박미진. 하지만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진은 빠르게 짐을 실었죠. 현우는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보는 듯 했죠. 가로등 불빛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진이 뭐라고 말했고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계단을 내려가다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죠. 현우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그리고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 저는 계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 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죠. 옆집 사람이 출근하면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죠.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아들, 10년 며느리. 그들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를 남겨둔 채로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핏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했습니다. 저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찢고 또 찢었죠. 하지만 찢어진 건 종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역삼동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월세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집이었습니다. 공장이 불타고 난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채권자들은 제 통장을 압류했고 집도 가압류당했죠. 저는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이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 밀린 월급을 주는 데 썼죠. 직원들은 울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은 어떻게 사세요? 김 과장이 돈을 도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과장님, 이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야. 30년 함께 일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직원들과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들도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요.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이불만 덮고 잤죠.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주식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저는 20년은 늙어 보였죠. 머리카락은 반이 하얗게 샜고 주름은 깊게 파였습니다. 체중은 10kg이 빠졌습니다. 현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진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밤에 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프다고 보채던 아들, 제품에 안겨 잠들던 그 아이가 떠올랐죠. 하지만 이젠 그 아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세다가 새벽이 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김영순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토지주택공사 개발팀 박철수입니다. 1년 전에 한번 찾아뵀었는데 기억하세요? 1년 전 화재 직후 찾아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났죠. 아, 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무슨 소식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1년 전 그때도 신도시 개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이미 불타 없어졌고 건물 철거 보상금이라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장님,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내일 뵙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죠.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그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철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사장님, 이거 보세요. 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열었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숫자가 보였죠. 1200억 원.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죠. 이게 뭐예요? 토지 감정가입니다, 사장님. 박철수는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공장 부지가 신도시 개발 핵심 상업지구로 편입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일대 땅값이 폭등했어요. 원래 평당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사장님 부지가 480평이니까 토지 감정가만 120억 원이 나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0억? 제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그런데 사장님, 박철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추가 보상이 붙습니다. 추가요? 개발 지연 보상금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2년 전에 개발이 시작됐어야 했어요. 근데 사장님 건물 철거 문제로 지연됐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협의를 미뤘던 게 기억났죠. 건물 철거 보상비 문제로 2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연 보상금이 50억 원 책정됐어요. 50억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박철수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 30억 원. 사장님이 화재로 공장을 못 돌리셨잖아요.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120억 더하기 50억 더하기 30억, 200억이었습니다. 사장님, 총 보상금은 200억 원입니다. 현금으로 일시 청산됩니다. 박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200억. 그 돈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사장님. 다음 주면 계약서 쓰실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입금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전 공장이 불탈 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일터, 직원들, 가족, 전부 사라졌다고 믿었죠. 하지만 불은 제게서 빼앗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태워 없앴고 그래서 철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며 보상금이 늘어났죠. 땅값도 폭등했습니다. 화재가 재앙이 아니라 전화위복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울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00억.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일군 땅의 가치였죠. 제가 버티고 견뎌낸 시간의 보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과장님, 저예요.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과장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직원들 다 모이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죠. 1년 전 그날 밤, 현우와 미진이 떠났을 때 저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났습니다. 불 속에서 타 죽은 게 아니라 불 속에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돈이 들어와도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1년 동안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김 과장과 직원들. 그들은 제가 망했을 때도 저를 사장님이라 불렀죠. 월급을 못 줘도 이해해줬습니다. 반면 현우와 미진은 그들은 제게 돈이 있을 때만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방. 하지만 이제 이곳도 추억이 될 겁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현실 같지 않았죠. 2001억 3,845만 원. 이자까지 붙어서 2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0을 세어봤죠. 하나, 둘, 셋, 10개. 200억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었죠.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 거액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1년 전 바닥까지 떨어졌던 저는 알고 있었죠. 돈은 사람을 바꾼다는 걸요. 현우와 미진처럼요. 저는 달라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녁에 직원들 다 모아주세요. 제가 밥 사겠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저녁 7시. 오래된 삼겹살집에 직원 12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야위셨네요. 과장님도 그러시네요. 다들 앉으세요. 고기가 구워지고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죠.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 때문에 월급도 못 받고.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김 과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사장님이 더 힘드셨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2개였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자 근무 연수에 따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죠. 법정 퇴직금의 2배였습니다. 직원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공장은 다시 못 열어요. 대신 여러분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김 과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다른 봉투를 꺼냈죠. 제2의 인생 창업 지원금이에요. 1인당 5천만 원씩입니다. 예. 새로 가게를 차리든 공부를 하든 쉬든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제 마음이에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죠. 막내 직원 은지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물을 훔쳤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30년 동안 저랑 함께 일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사장님, 김 과장이 벌떡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죠. 사장님,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12명 모두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누구에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현우와 미진에게 썼다면 밑빠진 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쓰는 건 투자였습니다. 진심에 대한 보답이었죠. 그날 밤 삼겹살집을 나서는데 김 과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작은 카페 차리려고 했거든요. 이 돈으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카페라니 어울리는데요. 나중에 꼭 놀러 오세요. 커피 평생 공짜로 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가야겠네요. 한 달 뒤, 저는 강남에 있는 메디컬 빌딩을 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이었죠. 가격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건물은 투자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강남역 도보 5분 거리고 임대 수익률도 좋아요. 회장님이라니요? 아, 이제부터 건물 주시잖아요. 회장님이시죠. 회장.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건물 최상층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200제곱미터 복층 구조. 천장이 높고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강남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여기서 사실 거예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가 좋네요.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시세가 30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엔 반지하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 살았죠. 지금은 30억짜리 펜트하우스 주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었죠. 이사 날, 짐이라고 해봤자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년 동안 반지하에서 쓰던 물건들이었죠. 펜트하우스 거실에 캐리어를 놓고 선이 초라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저 혼자였죠.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쓸쓸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요? 인터넷 뉴스에 사장님 얘기 났어요. 저는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죠. 불 속에서 피어난 인정. 200억 받은 김영순 회장, 직원들에게 퇴직금 2배 지급. 기사를 읽었습니다. 화재로 공장을 잃은 김영순 회장은 토지 보상금 20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다. 30년 함께 일한 직원 12명에게 법정 퇴직금의 2배와 창업 지원금을 지급한 것. 김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군 사람들의 몫이죠. 저는 기사 아래 댓글을 봤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부자죠. 요즘 이런 사장 어디 있어요? 감동입니다. 직원들 복 터졌네요. 30년 잘 버틴 보람이 있네. 댓글은 수백 개였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언론이 저를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선자가 아니었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휴먼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싶은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어요. 왜요? 좋은 취지인데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방송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돈을 쓴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펜트하우스 인테리어가 끝났죠. 고급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비서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35살 여성이었죠. 이름은 최민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민지는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건물 관리 회의, 오후 2시 세무사 미팅, 저녁 6시 피부과 예약 잡혀 있습니다. 피부과요? 네, VIP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민지 씨, 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회장님, 이제 달라지셔야죠. 외모 관리도 자산이에요. 민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옷도 바꿨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정장을 맞췄습니다. 구두도 수제품으로 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회장님. 하지만 속은 여전히 반지하 영순이었죠. 저는 그걸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1년 전 반지하 사진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 그 사진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겠다고, 절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요.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이제 그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도 있었죠. 현우와 미진.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피부과 예약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차를 몰고 강남역 근처 건물 앞에 섰죠. 유리로 된 고급스러운 외관이었습니다. 입구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기예요. 청담 메디컬 스킨 클리닉. 여기가요? 네, 연예인들도 많이 온대요. VIP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었죠. 민지가 추천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젠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영순 회장님이시죠? 접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저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와 떨어진 곳에 금색 문이 있었죠. 여기는 VIP 고객님들만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15층 프리미엄 라운지로 바로 가세요. 감사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문이 열렸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로 된 내부였습니다. 제 모습이 사방에 비쳤죠. 단정한 헤어스타일, 베이지색 정장, 진주 목걸이. 1년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죠. 잠깐만요. 누군가 손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눌렀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미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화장은 진했고 하이힐은 높았습니다. 1년 전 화재 현장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죠.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진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그저 VIP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다른 부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표정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죠. 저기, 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VIP 전용인데, 혹시 저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나타났죠. 죄송합니다만, 이 엘리베이터는 VIP 고객 전용입니다. 민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VIP가 뭐 별건가요? 미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여기 단골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그래도 규정상? 규정이요? 에이, 진짜.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면 별로네. 미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미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죠. 낯익은데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죠. 미진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지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습니다. 미지는 문 밖에 서서 저를 응시했습니다. 점점 확신이 서는 표정이었죠. 어머, 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1년 만이었습니다. 1년 만에 며느리를 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시술실로 안내받았죠.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미진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명품을 걸치고, 여전히 거만했고, 여전히 차가웠죠. 시술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1층 로비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 박미진이라는 분이요. 회장님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가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미진이 서 있었죠. 로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미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미진이요. 미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할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미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물었죠. 어머님, 저 못 알아보세요? 며느리 미진이잖아요. 며느리요?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저한텐 며느리가 없는데요. 어머님, 미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난하시는 거예요? 1년 전에 헤어졌지만 그래도 1년 전에 헤어졌으면 남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진은 말문이 막혔죠.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미진이 뒤따라왔습니다. 기사 봤어요. 200억 받으신 거 맞죠? 어머님이 그 김영순 회장님이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죠.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미진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요? 저는 미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가 뭐가 있어요? 당신들이 저를 버렸죠. 새벽에 짐 싸서 도망쳤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살기 위해서였다고요?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죠. 어머님, 미진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현우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미진의 목소리가 차단됐죠. 출발해요. 민지가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로 미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기사를 찾고 있겠죠. 200억, 강남 빌딩 주인, 펜트하우스, 그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진을 보는 순간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죠. 야반도주하던 그들, 수신 차단됐던 전화, 계단에 주저앉아 울던 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죠. 강남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미진이에요. 번호 바꿨어요. 제발 한 번만 통화해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곧바로 또 왔죠. 어머님, 오해 풀고 싶어요. 그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또 지웠습니다. 세 번째 문자. 현우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도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년 전에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미진과 현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쯤 제 기사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접근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후자겠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죠. 오늘 미진을 본 순간부터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배신, 고독,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절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 천륜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했죠.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엔 미진의 문자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1년 전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진의 문자는 계속 왔죠. 하루에 10통씩. 저는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서 또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또요? 네, 어제부터 계속이에요. 경비실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긴 한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지치면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민지가 황급히 전화했죠. 회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로비에서 난동 부리고 있어요. 경찰 부른다고 해도 안 나간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요. 올라오게 해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한 번은 만나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죠. 현우와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1년 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미진은 화장이 번져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였죠.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어머니,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진이 끼어들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빚 때문에 두려웠다고? 저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나도 두려웠어. 30년 일터가 불타는 걸 보면서 직원들 월급 못 줄 때, 너희가 날 버리고 떠날 때, 어머님, 근데 너희는 날 위로하지 않았어. 그냥 도망쳤지. 미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연락 안 된 건 오해예요. 번호가 바뀐 줄 몰랐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말도 지독하게 하는구나. 어머니, 진짜예요. 저희도, 현우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새벽 2시에 문자 보냈잖아. 번호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기억 안 나?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신 차단도 너희가 했어. 내가 전화했을 때 안내 멘트 들었거든. 그건 미진이가 시켜서였다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현우야, 넌 35살 성인이야. 내 선택엔 내가 책임져야 해. 미진이 탓만하지 마. 죄송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효도할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돼요. 가족?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미진 씨, 가족이 뭔지 알아요? 그야. 피를 나눈. 틀렸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지. 어머님, 너희가 날 버렸을 때 우리 사이의 사랑도 끝났어. 그때 가족도 끝난 거야. 미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1년 전 그날 밤 너희가 차를 타고 떠날 때 나는 죽은 것 같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어머님, 그때 저희도.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 듣기 싫어. 이제 내 얘기 들어. 두 사람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달라졌어. 1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돈이 아니야. 사람이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 김 과장이랑 직원들.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더라. 어머니, 너희는 내게 돈이 없을 때 떠났어. 그리고 돈이 생기니까 다시 왔지. 이게 가족이야?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지는 눈물을 흘렸죠.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믿을 수 없어.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나 그거 배웠어. 어머님, 이제 그만 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님, 제발. 미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애들 학원비도. 돈 얘기는 하지도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한테 안 가.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야. 뭐라고요?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80억 원. 소방관 유가족 지원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어. 어머님, 그건 너무하다고.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써? 미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현우야, 미진 씨. 너희가 나를 차단했을 때 우리 사이의 천륜도 끊어졌어. 그건 내가 끊은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끊은 거지. 어머니, 천륜은 핏줄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남이야. 현우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 당장 내려가. 안 그러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10초 줄게.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어머니, 둘,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셋, 미진이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내려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넷,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다섯, 현우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죠. 경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섯, 미진이 현우를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가요. 경찰 오면 큰일 나요. 일곱, 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죠. 여덟,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홉,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현우와 미진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진은 현우를 붙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죠.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게 맞았습니다. 거실 테이블로 갔습니다. 서류가 놓여 있었죠. 기부 약정서, 김영순, 전 재산 180억 원을 소방관 유가족 지원 재단에 기부함.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전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을 때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설렘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평온함이었죠. 도장을 찍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돈은 제게서 떠날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 같았죠. 오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꿈을 꾸고 각자의 아픔을 안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1년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돈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들이 진짜였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30년 전 공장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재봉틀 세대로 시작했던 그 작은 공간.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밤을 새우던 날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울지 않았던 젊은 날의 저. 그때의 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부자가 됐지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죠. 외로움은 익숙했습니다. 1년 동안 충분히 느껴봤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혼자만의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그게 필요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죠. 회장님, 기부 약정서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줘. 조용히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지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멋지다는 말이 쑥스러웠죠.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이었을까? 200억짜리 땅? 30억짜리 펜트하우스?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 김 과장, 직원들, 그리고 1년 동안 저를 지켜본 저 자신, 그들이 가장 값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죠.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제 곁엔 진짜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요. 음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느꼈습니다. 30년 인생,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진 세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영순아,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맞았습니다. 저도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1년간의 어둠을 견디고 이제 빛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연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